요약집하고 그다음에 기출천재가 또 있네요, 그죠?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할 때 요약집을 만드는 이유는 기본서 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장단점이 있죠. 요약집은 그야말로 핵심을 쫙 엑기스를 뽑아놓은 건데 문제는 그것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공부가 좀 된 거예요, 사실은. 공부가 좀 되면은 그것만 읽어도 돼. 근데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기본서를 읽어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기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그렇잖아도 어제 그 민법 교수님 연락이 왔던데 민법하고 지금 저 공시 같은 경우는 요약집을 하고 있다면서요, 3월달부터.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속이 편한데 지금 이제 3월 셋째 주여서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읽는 걸 안 하겠어요. 이제 기본서를 읽는 거 확인은 안 하고 설명은 기본서 기준으로 하고 확인은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5월 달부터는 전국이 다 요약집이에요. 그럼 뭐 5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은 거칠 수 없어. 그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월 달 시작한 사람까지는 나는 내가 내 과목 책임진다. 근데 4월부터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 그 개인이 공부를 잘하지 않은 이상.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천재는 오후에 이거는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사실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이제 남양주하고 아마 원주가 지금 무료 특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 특강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 유료 특강이에요, 이거. 그래서 사실 그 무료 특강을 거의 안 하는데 원래는 이거 제가 안 해도 돼요. 제가 쓴 책이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할 일도 없어, 부탁한 적도 없어 나한테.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동영상 들으라 했더니 안 듣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선생이 바뀌면 불편하니까 안 듣는다 그 이야기인데 뭐 제가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찍겠다고 찍을 테니까 좀, 그래서 지금 늦어진 거예요. 첫째 주부터 한 게 아니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주에 안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진도가 좀 쳐져 있는데 따라잡을 건데, 그래서 들으실 분은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 3시부터 할 거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자유예요. 이해 안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 이해 안 돼 보이는 분이 지금 몇 분 있는데 얼굴 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하셨어, 제 이야기? 이해하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 봐요. 이해 안 됐다 그러잖아. 예. 기출문제는 지금 저희도, 그거 제가 썼는데요. 그거 저도 특강 안 하고 지금 다른 학원에 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다른 특강을 해요. 노량진에서. 그러니까, 예, 그쪽은 또 노량진 안산이 나누어서 안산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희 수강생한테도 그거 들으라 그랬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예?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선생이 바뀌면 왜 힘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서 풀어도 좋고,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어요. 지금, 기출문제 집을 가지고 특강하는 경우는, 아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합격 장담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다. 또 다른 질문, 아이고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 외에는 질문 안 받아요, 이제 책에 대한 거. 뭐 질문할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책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뭐요? 예. 동영상 들어가서 찾으면 되죠. 예, 동영상. 기출문제, 안산 거니까,
안산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쪽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노량진거 들으면 되는데 특강을 반씩 나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력이 안 되니까 특강을 모든 과정을 다 혼자 못 찍거든요. 그래서 이쪽 팀 저쪽 팀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원주 남양주도 사실은 원주하고 남양주가 나눠서 하는 건데요. 그냥 천재는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뭐 들으라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듣겠다. 우리 유지현 씨가 저번에 또 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쓰러져 가지고 체력이 좀 안 돼서 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식이 젊은 녀석이 맞아. 안 됐어요. 백구 쪽입니다. 그래서 백구 쪽 보시면 여러분 제4절의 부동산 가격 결정인데 별 3개 해주시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의 결정 과정 그랬는데 자 균형의 정의죠. 어느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고 있다면 소유자들은 사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두 살 수 있고 공급자들은 팔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두 팔 수가 있어. 수요자들과 공급자 모두 만족하게 될 것인데 이런 걸 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안 먼저 돼 있구나. 제 귀가 이상한 거 보네요. 균형이라는 게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그래서 균형은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균형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겠어요? 막 쓰러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균형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은 그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이죠. 그럴 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다 아시죠? 저번 주에 했는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까 이렇게 생겼고 공급은 우상향이니까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요걸 이제 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균형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균형 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치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이때 량이 100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또 뭐라고 부르느냐? 균형 량이다 또는 균형 수급량이다 또는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100% 당연히 알아야죠. 그럴 때 자 그래프의 의미가 뭐예요? 요거 수요곡선이죠. 자 수요곡선은 1,0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산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몇 개죠? 100개. 이해하셨나요? 요거 공급곡선이에요. 공급자는 1,000원일 때는 몇 개를 팔고자 하는 거예요? 200개에 100개예요? 100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량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 걸 균형이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자, 시장에서는 다들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저 혼자 700원 이렇게 불러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요 곡선은 싸니까 100개보다 덜 사는 거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150개. 자, 이거 공급자죠. 공급자는 700원일 때는 돈이 안 되니까 50개만 팔겠다고 난리더라. 자, 그러면 누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왜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자, 수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느냐? 초과 수요. 이렇게 수요가 넘치면 시장에서 이제 공급자보다 수요가 많다. 그러면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될까요?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균형을 깨봐도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싸게 불러서 그런가 보다 비싸게 불러보자. 그래서 1,300을 불러보면 자 이제 수요자는 여기 수요 곡선이죠. 수요자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50개. 자, 공급자는 여기까지니까 대략 봤더니 140개.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죠.
이렇게 시장에 나갔더니 팔겠다는 사람은 천지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균형은 흔들어 봐도 우리가 균형 가격 아닌 가격을 제시해 봐도 다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랬느냐?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마샬인데 이걸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수요 공급의 법칙은 뭐예요? 균형은 수요 공급이 안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고요? 만나는 데서요? 만나는 데 이제 그런 걸 균형이라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걸 조금 나중에 어렵게 풀 때는 이제 기호로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퀀터티 Q라고 표시할 거고 가격은 프라이스 P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가격이니까 P죠. P인데 균형일 때는 여기다 별을 하나 붙일 거예요. 그래서 P스타 뭐 이렇게 읽을 예정이고 여기는 균형량이니까 이 가격이에요, 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Q라고 붙일 텐데 여기다 균형이니까 그냥 Q라고 쓸까요? 얘랑 구별이 안 되니까 별 좀 붙일까요? 별. 그렇죠. 그래서 Q스타 그러면 균형량이다. 자, 그러면은 방금 아까 뭐라 그랬죠? 균형 가격 하에서는 균형 가격 1,000원 하에서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량은 Q에다가 D를 붙이면 수요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량이다. 그 다음에 공급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량은 팔고자 하는 량은 S를 붙이면 되겠죠. 그걸 QS라고 할 텐데 이와 같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아까 수요자가 1,000원일 때는 몇 개를 산다 그랬느냐? 100개.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이걸 균형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아주 자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둘 다를 못 하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균형 가격 결정까지 갔어요. 네, 넘어가셔가지고 111쪽이 가니까 이제 균형의 이동이다라고 있는데 수요 공급이 각각 변동하는 경우하고 자 이제 먼저 제목 보죠. 그다음에 가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고 4번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도 뭐 열심히 해봤는데 111쪽 수요 공급이 각각 변동할 때가 돼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수요가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동그라미 3번은 공급이 증가 감소 뭐 이럴 때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요거는 꼭 그려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려보셨겠죠. 그래서 여기가 량이고 가격.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려봐야 됩니다. 이거 안 그리면은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그려보셔야 된다. 여기 자 수요 공급이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다음에 균형 가격하고 균형 량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별약이 없으면은 자 균형 가격은 항상 500으로 할게. 그다음에 균형량은 무조건 100개로 할게요. 자 그럴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번 주에 했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이에요? 우측.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공부가 안 되면 또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복습이 안 되면 수요의 감소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에요, 좌측 이동이에요? 좌측. 그렇죠.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 저번 주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요의 변화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좀 남들보다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따라올 거다. 자, 원칙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칙은 딱 한 번만 할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프의 의미 한번 보죠. 500일 때, 옛날에는 수요자가 100개를 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0개를 살라고 그런다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공급자는 현재 몇 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100개. 그러니까 이만큼은 수요가 넘치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이쪽에서 결정이 되죠. 다시 말해서 원래 수요 공급이 만나던 점에서 새로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으로 균형이 이동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죠?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균형량은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자, 질문 드릴게요. 남양주 쪽의 인구의 유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 하락이요, 상승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여기는 초과 공급이죠. 자, 500일 때 수요가 줄어가지고 여기 30개 사겠다. 근데 공급자는 여전히 100개를 팔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넘친다. 그러면 가격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 그럼 새로운 균형은 여기서 도달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균형은 옛날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균형은 옛날 수요 공급이요, 새로운 수요 공급이요. 그렇죠. 그거만 아시면,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 상승이 하락이요, 하락. 균형량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 그려봐가지고 내가 그린 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컨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이 증가 감소할 때이다. 그래서, 이것도 꼭 그려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있더라.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있다.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이렇게 500원에 100개다 라고 가정할 때,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다.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우측. 그러겠죠. 감소는 이제 좌측으로 갔겠죠. 자, 그러면 균형이, 원래 균형은 여기죠. 자, 이제는 뭐 초과 공급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 균형은 어디예요? 옛날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는 곳이에요. 새로운 공급과 수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 가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돼서 가격과 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옛날 균형은 여기고 새로운 균형은 여기죠. 그래서 이리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승. 균형량은 감소. 그래서 가격과 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넘어가셔서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래서 이제 기억님들이 3개가 있고, 그래프가. 동그라미 2번은 자,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래프 3가지 있죠,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그랬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그 다음에 4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 4가지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 이 4가지를 12개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제가 같이 그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려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알 것 같죠. 알 것 같은데 문제는 못 풀어요. 여기 수요 공급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리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려보시면 알아요. 여기 이제 수요 공급이 이제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그래서 이제 500원에 100개다라고 가정하자. 500원에 100개다. 안 그리면 500원에 100개예요. 자, 그럴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소요 곡선은 우측으로 가겠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컨대 자,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자, 아까는 보세요. 수요가 이만큼이 이제 한 50% 증가했다 치자. 50%.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50%는 얼마나 했느냐 증가하고, 플러스는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감소는 마이너스 제가 표시할 텐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수요자는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100개를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150개 사겠다 그 이야기에 50% 증가니까. 100개보다 절반 증가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도 정확하게 넓이가 거의 같죠. 그래서 50% 증가했다고 치자. 뭐 보기에는 조금 좁아 보이는데 갖다 치자고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격은 옆으로 갔으니까 변화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균형량은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수요가 50% 증가하고 자, 공급이 50% 증가라면은 점선까지 오면 돼요. 넓이가 거의 같네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공급이 조금밖에 증가를 못해. 조금. 예를 들어 요만큼이 한 20%라 치자. 그래서 플러스 20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원래 균형은 옛날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이죠.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균형이 이리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네, 균형량은 증가. 그렇죠. 이거는 그려봐야 알겠죠. 둘의 차이 느껴지나요? 량은 둘 다 증가인데 여기는 가격은 불변이고 여기는 가격이 불변이에요, 상승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를 느끼려면 본인이 그려봐야 된다. 제가 모는 종이에다 그려보시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 하는 분들도 동영상을 듣고 있으니까 그 소리 들었겠죠? 뭐 자로 가지고 뭐 저쩌고 색깔 볼펜을 이용해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바쁘니까 안 할게 더 이상. 네. 저도 바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50%일 때 이거 50%이다. 점선이 50%인데 자, 수요가 이만큼 증가할 때 점선보다 많이, 그러니까 공급은 50%더 적은 거예요, 많이 증가한 거예요? 네, 한 80%. 그러면은 옛날 균형이 여기고 새로운 균형이 여기니까 이렇게 갔다 그 이야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균형량은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일단 확인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인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와 같을 때죠. 그러면 가격은 불변인 채 균형량은 증가한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려보시고 나서 이거 확인해서 맞으면 돼요. 이번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그러면 요거네요, 요거. 공급이 20%일 때 그럼 수요가 더 많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나머지도 그려보시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다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나 제가 좀 볼게요. 자,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편하게 하세요. 못 맞출 수도 있죠, 아직은. 네. 여기 이제 500원 100개인데요. 500원 100개예요.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오른쪽으로 갔네요. 자, 공급도 증가했거든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쉬운 건 제가 할게요. 량은 증가네. 량은 증가. 량은 증가해요. 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일단 불변 나왔습니다. 불변. 혹시 뭐 다른 견해 있나요? 알 수 없다? 누가 그 이야기했어요? 좋아요. 저쪽에서 이야기하셨구나. 처음 하신 분들이 되게 잘하네. 제가 이 눈이 사시라. 이쪽 쳐다보면은 이쪽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농담이고. 알 수 없다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50대 50인지 50대 20인지 비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너무나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가격은 몰라요. 올라갈지 불변일지 내려갈지 모른다고요. 셋 중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비율을 안 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걸 그려봐야 한다, 반드시. 그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셨어요. 여러분 그 요약집 한번 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간이 이중으로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약집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러면은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이씨, 기본서는 왜 사라 그런 거야? 기본서는 사야지, 당연히. 기본서 없이 어떻게 공부하려고. 바디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하도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소리 다 들어봤는데 기본서 없이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려고요. 자, 요약집 29쪽입니다. 29쪽. 자, 부동산 시장 가격 결정인데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죠. 거기 두껍게 써진 거 있잖아요. 두껍게. 거의 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이란다. 이렇게 두껍게 써진 거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균형 수요량과 균형 수급량이 일치하는 것이면 이게 균형이다. 이런 거. 거기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으로 싹 표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의 이동인데, 가로 1번에 수요 공급이 한쪽만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이 아까 했죠. 균형 가격은 여기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하고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또 이번에 수요가 감소할 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프하고 표를 보죠. 봤더니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표에 있죠. 밑에 지금 29쪽 봤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4번에 공급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인데, 이거 아까 우리가 그래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표에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왜 나랑 페이지가 다르지? 보는 데가 30쪽인데 맨 위에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프 바로 밑에 표를 보니까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 그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고 변동폭이 다를 때랬는데, 예컨대 동그라미 1번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여기. 이거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수요의 증가, 요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그냥 거래량은 증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뭐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네. 수요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더 작다면 그랬죠. 그래서 수요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이건 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여기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그렇죠. 수요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로 2번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수요는 50%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공급은 감소가 50%예요? 50%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한 80% 감소했다.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균형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이 이리 가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 균형량은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자, 세 번째도 한번 그려보죠, 뭐. 거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더라.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00원에 100개다. 그럴 때 수요의 감소가 더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수요의 감소가 크다면, 그럼 이제 수요는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가 한 80% 감소하고 많이 감소했어요. 공급의 증가는 오른쪽인데 작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대략 20% 증가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균형이, 원래 균형은 여기죠. 새로운 균형은 이쪽이죠. 그래서 1이 같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의 하락이에요? 하락. 균형량은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요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오히려 작다면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을 때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는 조금만 감소한 거죠. 20% 감소라 치고 공급의 증가는 많다라고 치자, 오른쪽으로. 그래서 대략 80%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균형이 원래는 여기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의 하락이에요? 하락. 균형량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다고?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됐고, 괄호 3번은 아까 했던 거죠. 수요 공급이 동시 변동폭이 다를 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가 동일하다, 이거네, 이거. 여기 수요도 50% 증가, 공급도 50% 증가. 이해하셨나요?
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 하면 그건 이제 하나는 감소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자,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는 요거죠, 요거. 여기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이제 거기는 그리지 않고 맞추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수요의 증가하고 50%, 공급의 감소도 정확하게 딱 이만큼. 그래서 여기는 50% 증가이고 여기는 50% 감소이다. 그러면 균형이, 새로운 균형이 이쪽으로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은 가격은 불변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균형량은 변화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수요 공급의 변동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여기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크기가 없다. 몇 프로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아까 양이 증가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가격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고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조금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요 정도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둘 다 증가할 때를 당연히 그릴 줄 알고, 둘 다 감소할 때 등등 다 그릴 줄 안다 치자. 네, 그럴 때 괄호 1번은 뭐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됐고, 자, 괄호 2번 보세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고 변동 폭이 같을 때가 괄호 3번이고 다를 때가 괄호 2번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뭐 50%, 공급이 20% 이렇게 다를 때야, 다를 때. 다를 때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쪽 기준이요, 큰 쪽 기준이요? 그러면 이제 안 그려봐도 알지, 여기. 예컨대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이 많이 증가했어.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요? 공급. 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의 하락이에요. 량은 감소의 증가예요. 그 이야기지, 이게. 이해하셨어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시간을 버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려면 미리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자, 괄호 3번도 보죠?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고 변동폭이 똑같다. 이게 이제 특강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텐데,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한쪽은 불변이다 그랬죠, 여기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데 변동폭이 동일하다. 동일해요. 50도 50. 그럴 때는 둘 중에 량이나 가격 중에 하나는 동일해요. 이해하신 거죠? 여기는 가격은 동일하고 량은 감소의 증가예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수요 공급 변동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됐죠, 여기. 몇 프로인지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은 한쪽은 알아, 한쪽은.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다 그러면은 양이 증가하는 건 알아요, 당연히. 그런데 가격은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한쪽은 알 수가 없다. 가격과 거래량 중 한쪽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괄호 1번, 2번하고 괄호 3번을 잘 이해하시고 써먹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는 기본서보다는 한 단계 위죠, 이게. 기본서처럼 뭐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 예. 자,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탄력성 다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기본서로 오셔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가겠어요. 예. 자,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게 뭐냐, 이제 라는 건데, 그러기 전에 경기 변동의 의 및 유형해서, 자, 1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8쪽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인데, 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잠깐 볼까요? 경제현상은 정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호황과 불경기를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파도와 같이 변동하면서 반복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돌고 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 경기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견해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편하게 그냥. 경기 좋아요, 나빠요? 경기 나빠요? 혹시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빠요? 반드시 나빠야 됩니까? 주택 거래는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던데.
예, 아니 뭐 주택거래량은 조금씩 는데요. 중개업소들을 좀 돌려봤더니 예,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남을 조이니까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좀 있다. 특히 미사강변이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대요. 그다음에 저쪽 광교는 2억에서 3억 올랐다 그러대. 예, 광교는 많이 올랐더라고. 왜 우리 집은 안 올라가는지 몰라.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것도 또, 그 주변에 또 이게 몇 군데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오르고 광교만 올라가냐? 이유가 뭐냐 봤더니, 우리는 헌집이다. 광교는 새 집이고. 진짜 열받아요. 그죠? 사람들이 새 집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입주해가지고 약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20년 됐네요. 그 다음에 경매로 받아놓은 것도 그것도 한 15년 된 거지 뭐.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럴 때 그 옆에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그 용어는 뭐죠? 이 꼭지를 우리가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 쉽죠 뭐. 여기를 바닥이다 또는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뭐 다시 정점이겠죠. 그럴 때 이제 경기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순환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 경기가 좋아질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일반 경제에서는 호황이라 그러고요. 부동산은 이제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찍고 물러나는 때를 후퇴 시장이다. 그다음에 바닥을 향해 갈 때를 일반 경기에는 흔히 불황이라 그래요. 올해는 이제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닥 찍고 되살아날 때를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정점으로 향할 때를 호황이다 또는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찍고 물러날 때를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 경기라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국면으로 나눠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견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두 개로 쪼개기도 한다. 정점에서 저점까지 경기가 계속 나빠질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걸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혹시 다른 말 기억나세요? 다른 말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5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다른 말이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때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확장 국면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위축 국면이다라고 나오죠. 위축. 이걸 다른 말로 팽창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15회 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왜 질문을 제가 할까요? 네? 그렇죠. 나왔었으니까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대답을 아무도 안 하면 저는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방금 제가 오해라 그랬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여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딱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왔다 갔다 진동하는 폭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진폭, 진동폭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호황과 불황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 쓰면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호황이 뭐고 불황이 뭐냐라는 이야기 좀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호황이 뭐냐, 아니면 뭐 불황 너는 또 누구냐, 뭐 이렇게. 호황이 뭐예요? 경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불황은 경기가 나쁜 거죠. 그런데 좋다 나쁘다 딱 한마디로 끝내면은 뭔가 허전하죠, 그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황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를 말한다. 불황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할 때를 말한다. 그럼 기업의 설비 투자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 뭐 중요합니다, 사실은. 투자가 증가하면은 고용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공장 많이 지으면 증가하고, 증가하면 소득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럼 많이 벌었으니까 소비도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하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소비하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재투자를 안 할까요,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가 끊임없이 모든 국면이 잘 돌아가는 걸 호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계속 호황이면 되는데 왜 불황이 오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본주의 경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사회주의 경제에는 불황이 없다 그런 이야기냐? 정확하게 사회주의 경제를 한다면 불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 중국 같은 나라 말고 중국은 자본주의예요, 거기는.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이죠, 거기는. 마음대로 죽여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나라도 마음대로 죽이고. 마약 소지하면 쏴 죽여버리니까, 바로. 걔네는 뭐, 이런저런 고민 안 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많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거의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투자가 너무 많아서 과잉 투자가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겠죠.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을 하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LG와 현대가 경쟁을 하니까 서로 약속하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재고가 남게 되고, 재고가 넘친다.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용이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물건을 판 것도 없고 그러니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죠. 그래서 참 부분이 굉장히 우울할 때죠. 그래서 언젠가는 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또 계속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라는 게 왔다 갔다 반복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호황 또는 불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용어를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 순환국면, 가로 3번에 용어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일반적 경기 변동의 유형이다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경기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구나라는 거를 1900년대 초반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지식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만 2018년을 살고 있는 거니까 대략 한 100여 년이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 지식인데, 그래서 1910년대에 세계 대공황에 빠졌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아니, 왜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지? 라는 걸 이제 이유를 몰라가지고, 이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어쨌든,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규칙적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보세요.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까지 끝나는 걸 아까 제가 주기라 그랬죠? 여기에 만일 20년이다 가정해보자, 20년. 그럼 우리가 보통은 4개 국면으로 쪼개서 본다면서요. 1개, 2개, 3개, 4칸 이렇게. 그럼 각각의 칸을 움직이는데 한 5년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불황이거든요. 불황에서 벗어나서 호황으로 가는데 몇 년 걸리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면, 불황이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까요? 그래도 견딜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으면 미쳐버리는데, 기약이 있으면 견딜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주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일반 경기부터 당연히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작게 봤던 게 이제 단기 파동이 키친이라는 사람의 의견인데, 이 사람은 대략 3, 4년 정도에 한 바퀴씩 돈다고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파동이 이제 주글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략 그렇죠. 이름이 이제 좀 독특하긴 한데, 8에 10년 정도를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쿠츠네츠라는 인구통계학자인데, 쿠츠네츠는 경기와 인구의 증감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대략 20년 정도 걸리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콘트라티에프라는 굉장히 장기를 봤던 학자인데, 콘트라티에프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기술, 신기술, 또는 새로운 소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60년 정도 걸리더라. 이렇게 걸리더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일반 경기에서는 가장 주로 관찰되는 게 누구냐 하면 이 주글라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메이저 사이클, 주된 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는 대략 한 10년에 한 바퀴 돈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일반 경기가 아니죠.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한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뭘 가지고 연구했느냐. 건축 순환. 그럴 때 이 건축 순환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건축 활동이 왕성하게 늘어나다가 정점을 찍으면
계속 건축을 해야 될까요? 건축 활동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집이 낡아가지고 막 이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다시 또 늘기 시작해서 왕성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이 늘었다 줄었다는 순환인데 대략 몇 년 정도로 봤느냐? 17에서 18년 정도로 봤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일반 경기하고 이 부동산 경기를 비교할 때 일반 경기에서는 아까 뭐가 가장 주로 관찰된다 그랬어요? 주글라 한 10년. 부동산 경기는 대략 한 센이 약 20년 근처로 봤으니까 누가 더 주기가 길어요? 일반 경기예요?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길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왜 학자들마다 기간이 다르냐?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이 사람은 이제 재고 변동 가지고 봤으니까 좀 짧게 본 거고, 여기는 설비 투자. 방금 제가 호황 불황할 때 뭐 기업의 투자가 증가 감소 그랬잖아요. 그걸로 본 거고, 여기는 인구 증감, 여기는 신기술, 새로운 기술 뭐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걸 진보사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예컨대 1차 대전이죠. 1910년대에 대량 생산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제 뭘 가지고 그 화학공학을 발전시켰냐면 라바, 고무 산업이에요. 고무. 왜 고무가 필요했냐?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차량의 바퀴를 고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고무나무에서 채취하다 보니까 너무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전쟁용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차. 과거에 이제 독일 전차가 워낙 유명했는데, 그래서 고무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화학공학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화학공학이 약 한 60년간은 전 세계를 완전히 쓸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였냐 하면 전자공학이에요. 전자공학. 여러분 잘 아시네. 전자공학이 대략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제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게 또 대략 한 5, 60년간을 쓸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IT 산업, 정보기술, 여기 또 앞으로 한 5, 60년을 몇 개 살릴 거예요. 아마 이제 점점 짧아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2040년이나 2050년 근처에는 뭐가 몇 개 살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environmental technology 뭐 ET가 될지, 아니면 biological technology BT가 될지, 뭐 에너지 테크놀로지 ET가 될지, 뭐 에너지 이건 뭐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또 경기가 나빠진다고요? 좋아질 수 있다고요? 좋아진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선상에서 논다고요? 조금씩 진보한다고요? 여기 진보사원이 프로그레시브라 그러는데, 그 역사를 굉장히 계속 역사는 발전한다고 보는 견해예요. 낙관적인 견해죠. 저는 이거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순원사관 쪽인데,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얘네는 계속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 말 들으면은 나중에 한 3000년 되면 인간이 신이 돼 있겠네. 계속 좋아져가지고 막 과학이 발달해서 막 불로 장생하고 막 죽지도 않고. 가능할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는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런 사람들의 견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 경기를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같다고 해 다르다고요?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 있고 뭐 이유 다 거기 써져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중기, 주글라 파동이 있고, 자 넘어가시면 쿠츠네츠가 있고 이제 콘트라티에프 있는데, 뭐 콘트라티에프는 기술 혁신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소재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할 텐데, 여러분 그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요약집 앞쪽에 표현은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여러분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요약집은 뭐 장수가 몇 개 안 되죠. 글씨도 뭐 비교적 크죠. 그러니까 보기는 편하죠. 뭐 어르신들은 눈에 안 보여 이게. 그래서 글씨를 약간 키웠어요. 그래봤자 페이지가 편집을 다시 시켜봤는데 편집을 2번 시켰거든요. 우리 기본서가 11포인트예요. 한글 기준. 요게 이제 12점 얼마 정도 되는데 11로 해봤더니 요거보다 페이지가 20페이지 정도 줄더라고.
그러면 종이값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제가 이제 출판을 해봐서 알아요. 출판을 해봤기 때문에 대략 원가 변동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 아니까. 전지로는 20페이지 해봐야 전지 3장, 38이 24, 3장하고, 4면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야라 모르겠다. 야, 길크시 키워라. 그래가지고 키운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특히 60대 되신 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어요. 근데, 저 다른 데 가면, 60대, 70대가 엄청 많아. 농담이 아니고. 어디는 한 200명 되는데, 거기는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70명이야.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맨날 이야기가 노땅 이야기만 나와. 막. 얘도 옛날 1950년대 못 먹던 얘 이런 거 이야기하시고. 예. 자, 여러분 일단 펴셨으니까 자 보죠. 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제4절에 부동산학의 이념 및 원칙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그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뭐 요거 봤죠? 말고도 조금 있는데 제가 이따 그랬잖아요. 요약집 하면 이야기 드리겠다고. 제 4절에다가 별 1개만 하세요. 별 1개. 4절. 5페이지 4절 이야기입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7페이지 가시면, 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라고 있나요? 거기 여러분 그 2번에 법률적 개념에다가 별 2개. 예, 우리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예, 10쪽으로 가세요. 10쪽 가셔가지고 제2절에 부동산의 분류해서 용어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별 2개, 별 2개. 예. 그래서 설명드렸던 게 뭐 거의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죠? 예, 뭐 거의 뭐 설명드렸던 것들을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가시면 제3장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인데요. 제1절에 토지의 특성에다가는 별 3개. 이거는 일단 뭐 무조건 나와요. 예, 안 나오면은 그 시험이 이상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7쪽으로 가셔서 제2절에 부동산의 속성이잖아요. 속성인데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갈게요. 1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잘 나와요. 별 2개. 그러니까 더 줄이겠다 이거죠. 절 단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20쪽에 가시면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별 1개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약하죠. 예. 그 다음에 22쪽 수요 공급이론은 제1절이 별 3개. 예, 수요 쪽에서는 뭐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26쪽으로 가셔가지고 제2절이죠. 공급 쪽에다가 별 2개. 예, 공급 쪽에. 그 다음에 이제 29쪽에 제3절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아까 우리 본 거죠. 별 3개. 그 다음에 제4절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별 3개. 그러니까 수요 공급 쪽은요 그냥 무조건 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쪽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 다 드린 다음에 확인할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죠. 예.